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이 된 한 어머니입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수면을 뽑고 만두소를 빚으며 오직 가족들과 함께할 저녁 식사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꼭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도록 전화 한 통 축하한다는 문자 한 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열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며느리가 SNS에 올린 온 가족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그 행복한 사진 속에 어머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조용히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 가족이 뒤늦게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말이죠. 그 종이를 본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풀려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무엇을 건넨 걸까요?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이 어머니가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수년 동안 말하지 않은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스스로 뺨을 때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떻게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실의 가장 적나라한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나이 65이 되던 생일날 날씨가 유난히도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은 노인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미안했는지 뜨겁지 않고 은은하게 창가에 머물러 주더군요. 나는 서울 은평구의 낡은 빌라 4층에 삽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곳을 매일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리는 무릎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내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 늙었어 하고 말이죠. 창가에 둔 스킨답 소스 화분들이 무성하게 자랐는데 요 몇 년간 내가 유일하게 제대로 보살핀 가족이라면 그 녀석들 뿐일 겁니다. 이번 생일은 거창하게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식구들이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었지요. 비싼 요리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근사한 식당을 예약하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정성껏 족발을 삶고 잡채를 하고 만두를 빚고 동네 제과점에서 산 케이크에 촛불을 켜서 손주들이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저 시끌벅적한 온기,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2주 전부터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엄마, 환갑도 지났지만 65세도 중요한 생신이죠.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엔 묘한 건성임이 묻어 있었지만 나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멀리 가지 말자. 엄마 무릎도 안 좋으니 너희가 집으로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알겠어요, 알겠어요. 지영이 며느리한테 물어보고 도윤이랑 혜운이도 데려갈지 정할게요. 아들의 대답에 나는 안심했습니다. 그러고는 여동생 영숙에게도 전화를 걸어 함께 오겠냐고 물었지요. 동생은 언제나처럼 살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언니. 언니 나이의 생일이면 우리 집안의 큰 행사인데 내가 어떻게 안 가 꼭 갈게.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환해졌습니다. 혹시 나 혼자만 이 날을 기억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나는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생일 당일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족발을 골랐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묻더군요. 아이고, 김 여사님? 오늘 무슨 잔치라도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사시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65이거든. 자식들 먹이려고. 어유, 참 복도 많으시네. 우리 딸은 바쁘다고 오지도 않는데. 그 말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스쳤지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생전 좋아했던 조리법 그대로 약한 불에 족발을 안쳤습니다. 부엌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며 먼저 떠난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분명 사흘 전부터 호들갑을 떨었을 겁니다. 여보 애들한테 잊지 말고 오라고 해. 하면서요. 장롱에서 결혼하던 해 남편이 사주었던 회색 울 카디건을 꺼내 먼지를 털고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색이 바래고 단추도 헐거워졌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멀리 떨어져 있고 차가워졌어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자식들처럼 말이죠. 식탁 위에는 밥그릇 8개를 놓았습니다. 나 아들, 민준 며느리 지영, 손주 도윤이와 혜운이, 그리고 동생 영숙 부부와 조카딸까지. 예전에는 늘 이렇게 둘러앉아 밥을 먹곤 했으니까요. 손녀 혜운이를 위해 남대문 시장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샀고, 손자 도윤이를 위해서는 공룡 모양 트럭 장난감을 샀습니다. 비록 비싼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 믿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 나는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하나하나 식탁에 올렸습니다. 케이크에 촉까지 꽂아두고 불을 붙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나는 부엌 문가에 서서 그 푸짐한 식탁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지을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현관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길게 이어지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며느리 지영에게 걸었지만 아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려왔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가지런히 놓인 8개의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중앙에서 김을 내뿜던 족발과 잡채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관객 없는 연극 무대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녁 입시 정각. 여전히 초인종 소리는 없었습니다. 동생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불안했지만 나쁜 생각은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임없이 20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음식을 하나씩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향기는 사라졌고 부엌은 온기를 잃었습니다. 쓸쓸한 생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해에도 혼자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바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분명히 온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혹시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확인하려던 찰나 첫 화면에 뜬 사진 한 장이 내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배경은 포천의 유명한 온천 리조트였습니다.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노천탕에서 손자 도윤이가 아들 민준의 목마를 타고 있었고 물을 튀기며 노는 손녀 혜운이는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구석에는 내 동생 영숙과 조카가 전골 요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준비해준 최고의 힐링 여행.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 더 행복해. 치유 가족여행. 롬 포천온천. 시 소소한 행복.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차가운 빛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이 담긴 봉투를 들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미 상해버린 마음을 보관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냉장고 문을 열자 찬 기운이 훅 끼쳐왔고 내 손끝은 떨렸습니다. 부엌의 형광등이 두어 번 깜빡거리다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이 적막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이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이 검은 천처럼 내려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따져 물을까도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면 아들은 뻔한 변명을 할 게 눈에 선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영이가 다 예약해둔 거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아들의 그 난처한 말투를 압니다. 그 애에겐 자기 삶이 있고 선택이 있고 그 선택 속에서 나를 지운 겁니다. 다음 날 점심 베란다 너머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 계세요? 옆집 박 여사였습니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아유, 박 여사님, 웬일이세요? 그녀는 호두과자 한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제 천안에 다녀오다가 샀어요. 맛이나 좀 보시라고. 그녀는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말이 아니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제가 내 생일이었는데 식구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왔거든요. 박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우리 딸년도 시댁 눈치 보느라 내 생일 안 챙긴 지 5년이나 됐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살다 보면 바쁠 수도 있는 거죠. 박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김 여사님 며느리 지영이 말이에요. 싹싹해 보이긴 하는데 여우 같은 구석이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우 같다니요.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동네 아줌마들이랑 사우나 갔는데 거기 지영이가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진짜 까다롭고 피곤하다고. 남들이 욕할까봐 억지로 챙기는 척하는 거지 사실 가기 싫어 죽겠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또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덤덤하게 묻자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낄낄대면서 그러대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족발 좋아하는 줄 알고 맨날 냄새나게 족발 삶아대는데 사실 우리 식구들 그거 입에도 안 된다고. 촌스러워서 못 먹겠다고. 박 여사의 말은 가벼운 가십 같았지만 나에게는 숟가락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3시간을 꼬박 삶은 그 족발도
결국 나 혼자만의 착각이고 미련이었던 겁니다. 김 여사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해본 소리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박 여사를 보낸 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어제 삶아둔 족발을 전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쏟아부었습니다. 후두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 무언가가 함께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기념일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를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마음속에 둔 적이 없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인스타그램을 열어 며느리의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단 댓글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 포천 리조트 나도 가고 싶다. 지영이는 정말 살림도 잘하고 현명해. 그 가식적인 댓글들을 하나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 눈에 띄는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아들, 민준 손주, 도윤 혜운, 그리고 내 동생 영숙이. 영숙이는 지영이 옆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온 시간은 어제 저녁 6시 55분. 내가 식탁 앞에 홀로 앉아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사진 속 영숙의 얼굴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언니 편이라던 언제나 내 편이라던 동생. 내 생일날 며느리와 건배를 하며 웃고 있는 동생. 나는 영숙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제 지영이랑 온천 갔더라.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지웠습니다. 뻔한 답장이 올 게 뻔했으니까요. 아유 언니, 갑자기 가게 된 거야. 언니는 유황 냄새 싫어하잖아. 애들이 언니 힘들까봐 배려한 거야. 그런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며느리 편이 아닌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란다에서 이불을 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3번이나 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특유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친구네 부부랑 약속이 잡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애들 교육 문제로 중요한 자리라.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학원 스케줄도 빡빡하고 그이도 모처럼 쉬는 날이라 그냥 바람 좀 쐬러 갔다 왔어요. 어머님 생신은 매년 돌아오는 거니까. 이번 한 번쯤은 이해해 주실 거죠. 매년 돌아오는 거니까. 그 말이 너무나 가볍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한 번을 위해 밤을 새워 기다렸는데 말이죠. 너 그거 아니?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 어제 잡채랑 갈비찜 잔뜩 해놓고 애들 주려고 장난감도 사놨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다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도 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 요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다 아이패드 보지 장난감은 쳐다도 안 봐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내가 참 바보 같고 낡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손편지를 쓰면 감동할 거라 믿는 시대착오적인 노인네처럼. 그래 알았다. 너희들만 좋으면 됐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베란다에 널린 이불이
바람에 펄럭이며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팽팽했던 줄 하나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사건의 흐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자 도윤이의 학교 앞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나는 여느 때처럼 시장에 가려고 버스를 탔다가 예전 단골 반찬 가게에 들를 생각으로 도윤이네 초등학교 근처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마침 하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도윤이가 동생 혜운이의 가방을 들어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꽤 의젓해 보여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래도 애들은 잘 크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널목 건너편 전봇대 옆에 한 남자가 못 박힌 듯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청재킷을 입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한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학교 교문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학부모의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도윤이와 혜운이가 교문을 나서자마자 그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벅차오르는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도윤이가 동생과 장난치다 넘어져 무릎을 찢자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저도 모르게 반 발짝 뛰어나갔습니다. 입을 벌려 이름을 부르려다 억지로 삼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유괴범인가? 나는 며칠 동안 그 남자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학교 앞 분식집에 앉아 어묵 국물을 마시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내 손자 도윤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주 황당하고도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남자, 도윤이랑 닮았다. 그저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는 콧대가 높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으며 웃을 때 보조개가 패는데 내 아들 민준이나 며느리 지영이는 그런 특징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격세유전이려니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닮았으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의 옆모습, 눈썹, 뼈 인매, 심지어 고집스러운 눈빛까지 도윤이와 판박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오래전 묻어둔 시한폭탄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스스로를 타일러 보려 했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며칠 뒤 나는 학교 건너편 카페에 앉아 그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2시 35분 그가 정확히 나타나 전봇대 아래 섰습니다. 나는 전화를 하는 척하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 기다리세요? 내가 불쑥 말을 걸자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칠째 여기서 아이들을 보고 계시던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도윤이 알죠?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도윤이 할미요. 당신 누구야?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상훈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에 지영이랑 알던 사이입니다. 나는 몸이 휘청거릴 뻔했습니다. 얼마나 옛날? 그는 고개를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우린 결혼할 사이였어요. 그때 지영이는 이미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하지만 고통스럽게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대구에서 카센터를 하며 지영과 살림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프러포즈 하려던 날 지영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전세금 3천만 원이랑 어머니 유품인 금목걸이까지 싹 다 들고 사라졌어요. 반년을 찾아 헤맸는데 친구들도 모른다고 하고 결국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여기 온 거야?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 지역 뉴스에서 어린이날 행사 사진을 봤습니다. 도윤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걸요. 그는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SNS를 뒤졌다고 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속에서 도윤이의 얼굴만 찾아보았다고.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 여자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냥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웃으며 사는지 그것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응시했습니다. 화면만 번쩍거릴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찻잔의 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도윤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아들 민준이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며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그 뒤에서 내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민준이 손이 가늘어서 애도 아빠 닮아 예쁘겠다고 웃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그 웃음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훈이라는 남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 임신했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가게 늘리고 밤낮 없이 일했는데 나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감정이 남아있을 때나 흐르는 것이니까요. 지금 내 안에 남은 건 배신감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당신 원하는 게 뭐야? 아이를 데려가려고.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전 그저 그 아이에게 진짜 아빠가 살아있다는 거, 어딘가에 자기를 그리워하는 아빠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그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기극 속에서 그 남자도 나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걸 너무 늦게 알았고 나는 가짜 행복 속에서 놀아난 꼴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윤이의 어릴 적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니가 빠진 날, 처음 자전거를 배운 날, 구구단을 다 외워서 내가 운동화를 사준 날, 사진을 넘기며 웃음이 나다가도 끝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강아지, 내 손주, 핏줄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업어 키우고 내 사랑으로 빚은 아이인데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만약 도윤이가 정말 내 아들의
핏줄이 아니라면 나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 민준이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민준이는 마음이 약하고 가정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아이라. 섣불리 말 꺼냈다간 며느리 편을 들며 나를 노망난 노인 취급할 게 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리가 좀 쑤신다며 꾀병을 부렸습니다. 주말에 애들 데리고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아들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어머님 반찬 좀 사갈게요. 힘드신데 요리하지 마세요. 라고 생색을 냈지만 나는 사양했습니다. 아니야, 도윤이가 좋아하는 국수나 좀 삶아주려고. 요즘 애가 목소리가 쉬었더라. 일요일 오후 2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이는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하고 안겨왔습니다. 그 작은 몸을 껴안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고 도윤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나는 도윤이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도윤아 이리 와봐. 머리가 이게 뭐니? 할미가 좀 빗겨줄게. 나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낡은 나무빗으로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윤이 머리카락이 아빠 어릴 때랑 다르게 참 억세네. 꼭 고슴도치 같아. 아이 할머니 저 고슴도치 아니거든요. 아이가 깨르르 웃으며 고개를 숙일 때 나는 재빨리 정수리 쪽 머리카락 3가닥을 뽑았습니다. 따끔했을 텐데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손을 놀려 앞치마 주머니 속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오리, 천근망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봉투에 담았습니다. 도윤. 나는 미리 알아봐둔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았습니다. 의료기관 의뢰 없이도 검사가 가능한 사설 업체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공원에서 이상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도 밤을 새웠는지 눈이 퀭했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사용하던 칫솔이 담긴 비닐봉지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접수처 직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7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마지막으로 동생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자매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묻고 싶었습니다. 영수가 언니야. 저번에 너 정말 그날 온천 갔었니? 동생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유 언니, 갑자기 약속 잡힌 거라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언니 몸도 안 좋고 지영이가 그러는데 언니는 그런 데 가면 어지럽다고 싫어하신다고 해서 내가 어지러워하는지 아닌지 네가 며느리보다 더 잘 알지 않니? 동생은 말이 막혔는지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지영이 걔가 요즘 집안 경제권 다 쥐고 있고 애들도 키우느라 고생하잖아. 걔가 좀 얄밉게 굴어도 그냥 며느리 대접해주고 맞춰줘. 언니가 자꾸 꼬치꼬치 따지니까 걔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았고
남편 죽고 나서도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려고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 집 사준 나를 두고 따진다고 하다니, 그래, 알았다. 넌 결국 며느리 편이구나. 언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다. 내가 그날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찬밥 덩어리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다. 앞으로 내 편인 척하지 마라.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동생마저 내 등 뒤에서 며느리와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7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직접 센터에 가서 봉투를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들이 있었지만 내 눈엔 딱 2줄만 들어왔습니다. 검체 A 박도윤과 검체 B 박민준의 친자 관계 성립 확률, 꽉시징111% 친자 관계 불성립, 검체 A 박도윤과 검체 C 이상훈의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 친자 관계 성립. 예상은 했지만 활자로 확인한 진실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10년 동안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줄 알고 키운 겁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달려가 이 종이를 내밀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속고만 살았냐? 하고요.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 손주는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거짓말 속에 태어났지만 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였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아이의 세상을 박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서서 터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들 스스로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날 오후 나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 몰래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퇴근길에 들른 아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갓 지은 밥과 고깃국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짠했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말이다. 내 옛날 친구 아들이 어떤 여자한테 사기를 당했어.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애가 다른 남자 아이였더란다. 그 남자가 몇 년 뒤에 자기랑 똑 닮은 애를 보고 찾아왔다더라. 아들은 숟가락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에이 엄마, 무슨 아침 드라마도 아니고 그런 꿈을 꿔요. 나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근데 세상 일이란 게 참 묘해서 뻔한 드라마 같은 일이 내 일이 되기도 하더라. 나는 식탁을 치우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도윤이 낳을 때 기억나니 원래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나왔다고 했었지. 너희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 서둘렀잖아. 아들의 등 뒤에서 멈칫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던진 돌멩이가 아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 겁니다. 그날 아들은 평소보다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지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들은 그 일주일 동안 지옥을 맛봤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난 지영은 싹싹하고 예뻤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임신했다고 울며 매달렸을 때
책임감이 강한 민주는 덜컥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내가 집을 사주겠다고 하자 지영은 천사처럼 굴었었지요. 출산 때도 유난히 외부인 출입을 막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당신 닮으면 안 된다며 농담처럼 넘겼던 모든 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들은 결국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도윤이 베개에서 머리카락을 수거해서요. 그리고 받아든 결과지는 내가 가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친자 불일치. 아들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배신감보다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허무함 때문이었겠지요. 어느 어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요. 밥 한 끼 먹게요. 그래, 알았다. 일요일 저녁 나는 삼계탕과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식탁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눈치 없이 아이들에게 고기를 얹어주며 떠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갈비찜은 좀 짜네요. 나중에 레시피 좀 알려드려야겠네. 아들 민주는 묵묵히 밥만 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지영. 왜 그렇게 정색해? 아들은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상훈 씨의 옛날 사원증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알지? 지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야? 처음 보는데 미용실 손님인가? 확실해. 너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나 의심해.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옛날 남자친구일 뿐이야. 나 임신했을 때 지우라고 협박하고 때려서 도망친 나쁜 놈이라고 자기가 나 구해줬잖아. 근데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추는 거야. 그녀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액 돌아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시켰죠. 어머님이 사람 사서 뒷조사하셨죠. 처음부터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니 이제 이간질까지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악다구니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또 울어. 아빠랑 싸우지 마. 지영은 표정을 싹 바꾸고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도윤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나 버리고 가지 마. 나 말 잘 들을게. 그 말 한마디에 식탁 위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아이들을 낚아챘습니다. 너 애들한테 뭐라고 했어? 버린다고 협박했어. 지영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얘들이 뭘 잘못 알고? 그만해. 내가 소리쳤습니다. 애들은 죄 없다. 네 방패막이로 쓰지 마. 민주는 식탁 위에 노란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야. 도윤이 내 아들 아니더라. 지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이 되더니 이내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했니? 갈 데는 없고 뱃속에 애는 있고 돈은 떨어졌는데 마침 네가 나타난 거야. 너네 엄마가 집 사준다는데 내가 마다해 10년 동안 식모살이 해주고 내 부모 비위 맞춰줬으면 됐잖아.
위자료 내놔. 애들은 필요 없으니까 네가 키우든지 말든지 해.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내 품에 안겨 벌벌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그 끔찍한 바닥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2주 뒤 법원에서 지영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지금 돈도 없고 직장도 없어요. 애들 못 키워요. 그녀는 너무나 쉽게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그저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도구가 필요 없어지니 가차없이 버린 거죠. 나는 그 여자의 모성이 처음부터 연기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지영이 짐을 싸서 나간 날 도윤이는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이제 안 와요. 우리가 미워서 간 거예요.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엄마의 사정이 있어서 간 거야.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야. 너희에겐 아빠도 있고 할미도 있잖아.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며칠 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그곳엔 이상훈 씨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멀찌감치 서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다가와 음료수를 건네주고 그네를 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상훈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에게 아빠 노릇을 할 기회를 조금씩 주기로 했습니다. 가정이 깨진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거실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불효자예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키워주셨는데, 집 사주고 다 해줬는데, 저는 엄마 생신날 밥 한 끼도 안 챙기고 그 여자 비위만 맞췄어요. 제가 바보 천치였어요. 그는 제 뺨을 때리며 자책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다. 엄마는 괜찮다. 네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다시 바로잡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요? 그날 이후 민준이는 달라졌습니다. 일찍 귀가해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이면 나와 함께 장을 봅니다. 이제 우리 집 식탁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를 보듬고 상처를 치유해 준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우리는 그 상처 위에 새 살이 돋아나도록 서로를 더 꼭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아이들마저 도구로 이용당한 이 기막힌 상황. 그럼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어머니의 지혜와 인내.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뒤늦게 참회한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말 못할 서러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차갑게 식어버린 생일상 앞에서 혼자 울음을 삼켜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네 인생의 진짜 이야기,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